됐어요? 이제 성북구 지역생활권 볼게요. 정릉지역, 기름지역, 그 다음에 장위석관지역, 종합월곡지역, 성북 동선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지구 중심이 들어간 부분은 좀 포커스를 놓고서 뒤에 가면 지구 중심 들어간 부분이 다 있으니까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성북구에는 그 이쪽 동네에는 많은데 여기에 이제 신규로 들어서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정릉생활권부터 볼 거예요. 정릉 1동부터 4동까지 있는 지역은 정릉생활권인데 여기가 이제 우이신서선 경전철이 2개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이신서선 경전철 위치가 어딘지 다 얘기 드릴 거고 현재와 그다음 여기 이제 갖고 역세권에 어떻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생활권 계획에 그거를 통해서 이 역세권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이제. 같은 우이신서선이라도 뭐 한다? 다 역세권이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 얘기가 서울 생활권 계획에 따라서 개발 방향이 어떻게 잘 역세권 개발에 잡혀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역세권 개발에 잘 잡혀 있는 곳에 들어가야지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참고로 우이신서 경전철 같은 경우는요. 2012년하고 지금하고 그 다가구 주택 차이가 4배 정도 차이 나요. 매매가가. 6년 만에 4배 차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착공 들어갔을 때 가격하고 지금하고 4배 차이 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 잘 아셔야 돼. 역세권에서의 기본적인 페이스의 투자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첫 1순위가 뭐예요? 다가구예요. 왜냐하면 원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세권의 기본적으로 다가구는 왜냐면은 임대가 높아요. 임대가가.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임대료가 높아지면 뭐도 따라 올라가요? 가격도 따라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럼 2012년 정도까지만 해도 임대료가 다 얼마였었냐면 원룸 하나에다가 보통 35만 원, 40만 원. 이 동네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60만 원이거든요. 60만 원대, 60만 원 뭐 좀 더 세면은 막 70만 원까지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왜 올라갈까 하는 거잖아요. 왜 출퇴근 라인이거든요. 신설동역까지 가면 어떻게 있는데요? 그냥 사대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늘 그 신규 직장 잡고 그런 사람들이 오피스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더 싼 데로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신설동역 가가지고 오피스텔 가서 70만 원대짜리 오피스텔 70만 원짜리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해야 돼요? 한 100만 원 가까이 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관리비 한 20만 원대 나오니까. 그러면 1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직장인 사람들이 100만 원 내기는 너무 힘들다고요.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이 꼭 300만 원짜리도 있으면은 15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250도 있고 300도 있고 400짜리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 200만 원짜리는 신설동역은 살 수가 없는 거야. 임대료가 비싸니까. 그럼 어디로 올라가요? 다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왜 나오는지 알고서는 덤비셔야 된다고요. 볼까요? 그러면 전략에 보니까 여기는 특징적인 거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북한산 보국문역 등 경전철 역세권 기능 부여를 통한 중심 기능 강화.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권 계획에서 지역별 생활권 계획을 딱 보면은 항상 이 목표나 전략을 봤을 때 항상 역세권이 찍혀있는지 없는지 얘부터 확인해보고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 보세요. 역사문화 탐방 코스, 역사문화 자원. 저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되게 싫어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두 번째 싫어하는 거 이런 거예요. 시장, 육성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렇게 딱 빼놓고 나면은 보세요. 구릉지 일대 주민주도의 저층 노후주거지 재생방면 마련. 그 다음에 한옥보전, 보전이잖아요. 그래서 있죠. 구릉지의 저층 주거지는 아예 쳐다보지 말랐잖아. 어차피 개발 안 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거 몇 가지만 하면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있어요. 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딱 하나밖에. 그럼 결론 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략 3. 밑에 정릉역도 있고 북한산 보국문역도 있는데 북한산 보국문역에 정릉시장 및 특화거리 연계한 상권 중심의 생활 중심을 육성하겠대. 경전철역을 중심으로 천변 특화거리. 그쵸? 정릉천이 있는 거예요. 혹시 옛날 제 책 읽어보신 분? 제가 항상 그 투자할 때 항상 이런 거 있죠. 뭐라 불러요? 망하지 않는 주택 투자 방법. 항상 뭐라 그래요? 역세권. 그쵸?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두 번째 또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예? 예? 아, 그거는 쓰리터 얘기하는 거고요. 제 책에 써 있는 건데 역세권,
그 다음에 물이 있는 곳이 좋다. 세 번째요. 아, 기억나시는 분 혹시? 안 나요?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까먹으니까 주택 숫자 힘든 거예요. 제가 하나 썼잖아요. 문화가 있는 곳이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고요? 고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으면 뭐 한다? 그래도 진짜 좋다. 네 개 다 들어가 있으면 1순위고. 그렇죠? 여기 네 개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면 1순위. 얘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으면 2순위. 나머지는 그냥 플러스해서 세 개가 뭉쳐져 있으면 역세권께서 무조건 뭉쳐져 있으면 3순위. 딱 이건데 한번 볼까요? 여기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경전철역을 중심으로 천변 특화거리 있고 정릉시장 있고 청수골 음식 특화거리 있고 대학거리 있고 상권과 연계한 상권이 있어요. 쭉 이제 국민대 이제 앞쪽이에요 여기가. 거기 국민대도 있고 뭐 보건과학대도 있고 그쪽이 앞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대규모 상가 개발, 고밀도 개발을 지향하고죠. 지양이에요.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정릉생활권 지역 특색에 맞는 밀도 및 형태로 중심기능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상업지역을 육성하는 방법에 보면 전략 육성형이 있고 아까 뭐라 했어요? 네? 근린생활권, 그렇죠? 네? 지원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근린생활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뭐에 속하는 거예요? 근린생활형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릉역은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 기반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여러분들이 서울시가 얘기할 때 사회적 일자리는 뭐냐면요 사회적 일자리 뭐예요?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주도로 만드는 일자리를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로 불러요. 그럼 이 사회적 일자리를 거기다가 공공주도형이라고 해놓고 나서 민간주도형은 딱 하나가 있어요. 사회적 일자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협동조합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보면은요, 그냥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적 일자리라 불러요. 사회적 일자리. 근데 이게 서울시가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갖다가 굉장히 육성화 시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돈이 되진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대기업 다니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월급 200만 원짜리를 30년, 40년, 50년 동안 조금씩 올라가면서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 어차피 안 잘리잖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은요, 기본 베이스가 그거예요.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거나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한다? 자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일거리를 갖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놀아먹는 거예요. 누굴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고요. 얘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 포르투갈 가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아니 기업이 오너가 오다를 따가지고 기업의 오너가 제일 많이 가지고 가고 직원들은 다 급여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뭐 하냐면은 급여 체계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 건데 이렇게 보면은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가기까지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국민이라든지 사회적 의식 수준이 좀 더 높아져야지만 따라가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밑에 역세권 주변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검토해서 권장용도 도입 및 부족한 기반시설인데 그 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 북한산 보국문역도 요 얘기 나오고 요 밑에도 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떻게 된다? 역세권인데 같은 역세권인데 두 가지 측면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요 동북선 해놓고 나가지고요 동북선 106 해가지고 나가지고 쭉 다 역사를 다 표시해놨는데 다 표시해놨어요. 뒤로 가면 다 아세요. 삼양지구까지 다 갔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역은 뒤에 표시 없죠? 아니 여기 표시 뒤에가 제가 필요하면 더 써놨다고요. 뒤에 다 해놨어요. 여기 없잖아요. 그럼 뭐 한다? 그렇게 투자 가치가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북한산 보국문역을 확인해 봤더니 생각보다는 가격이 다 올라가서 너무 필요가 없어요. 제일 많이 올라간 동네가 이 동네예요. 그러니까 원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간대.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가장 비싸요. 옛날에 4, 5억 했던 게 지금 20억 간대요. 다가구 원룸 주택이 옛날에 4, 5억 갔던 게 지금 20억 간다니까요. 최하가 17억, 18억 이렇게 거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하나 배워야 돼. 비싼 동네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데 사람들이 겁나게 많이 사는 동네가 하나 있죠. 어디예요? 관악구요. 그래서 신림선을 되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림선에 다가구 주택에 투자할 만해요. 단독주택.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도 단독주택 경매로 나온 거 보니까 되게 싸요. 저번에 원종식 연구원님께서 수석 연구원이 강의했던 거 내용 보니까는 단독주택 나온 거 보니까 겁나게 싼 거 나온 것도 많던데요. 네? 뭐 3억 5천에 나왔는데 뭐 2번 유찰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근데 사람들도 그런 걸 안 듣는다고요. 그 나중에 역세권 개발사 역세권 딱 해서 역사 개통 그 전철 개통 딱 돼가지고 나가지고 나면은 그거 리모델링 해가지고 딱 바꿔버리면 그냥 대박 치는 건데. 그런 걸 하셔야 돼. 그런 거를. 제가 그런 건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3, 4년은 힘들어요. 지금 투자해도. 왜냐면은 3, 4년 투자할 때 내가 투자금이 있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땡겼을 때 그게 뭐예요? 월세가 나오는 것 같고 이자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는 게 없어도 돼요. 그거는. 왜? 나중에 한 번에 가격이 올라가 주니까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얘는요. 우이, 신선선, 경전철 싹 다 뒤져봤더니 가격이 너무 높아요. 생각보다. 그래도 이런 것이 높아졌다면 조사를 했으면은 비슷한 경전철,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경전철이 있다 그러면 뭐 한다? 벤치마킹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역세권 주변 상업지역과 주거중심의 기름지역 생활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동북선 경전철 그 계획이 있고요. 3개 여기나 있습니다. 106, 107, 108까지 있고요. 대상진에 기름역이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기름전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보니까 미아 사거리 일원에다 도시명 주거 및 업무 복합 기능을 중심지로 가져가겠대요. 그래서 미아 중심, 지역 중심. 근데 아까 얘기했다 여기를 이렇게 동북권의 도심 기능을 갖다 두별을 하려고 했는데 옛날에도 비슷하고 지금도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 비슷한 지역인데 그래도 발전할 지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역세권 위치마다 따로 거예요. 왜냐면 신설 역세권이 들었으니까 그나마 뭐 한다? 호재가 되는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그런 위치를 보고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기름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미추진 정비구역 있죠. 미추진 정비구역 관리 방향 마련해라고 나왔죠.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일단 존치시켜놨다가 어떻게 된다? 해제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방안이 나오죠. 재정비 촉진지구가 최소한 조합 설비례기도 되고 뭐도 되고 그러면 잘 나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그러겠냐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 기름 재정비 촉진지구도 다 보면 어디예요? 다 구릉지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구릉지를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먼저 미아 사거리 일원 도심 주거 업무 복합 등 중심 기능 가능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이쪽에다 기름 월곡 균형 발전 촉진지구 내 도시명 주거 문화 시설 확충하겠다라 나와가지고 도시명 주거 문화 확충하는 곳이 요 색깔이 있는 곳이에요. 요 색깔 뒤에 쭉 있죠, 이렇게. 요 색깔이요. 요 밑에까지 쭉 해가지고 기름 월곡 균형 발전 촉진지구에서 여기다가 도시명 주거 문화 시설 확충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쭉.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간선 가로변 업무 상업 기능 위주로 구역 내부는 도시명 주거와 문화시설 위주로 확충하겠다. 블록볼 내부 동서 방향 가로는 저층부 연도형 상가 공공시설 배치를 통해서 보행 중심 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로 이게 잘 이렇게 해놓으면은 결국은 역사 중심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누구가 들어와서 뭘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면은 혜택을 줘야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지 뭐든지 한단 말이에요. 쟤들이 혜택을 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업적으로 일단 묶어놓고, 그렇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가라. 아니면 뭐야?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어놓고 어떻게 한다? 특별계획 줄게. 특별계획이 약간 뭐야? 같은 용도 지역에도 뭐 한다? 용도도 더 높거든요. 그만 혜택을 주니까. 그런 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때 밑에 보면요. 동북선 경전철 역세권 형성에 따른 도시명 주거 공급을 통해 직주근접 실현하겠다라고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위에 있는 역, 요게 108역, 108인가? 네, 그리고 밑에가 106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107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요 역과 요 역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섬에 그 역세권 수요자, 그래서 은퇴노인 신혼부부, 대학생들 1인 가구에 맞춤형 소형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하겠다니까 소형주택 또는 임대주택 공급하고 그랬다. 여기 보면은 대학생, 신혼부부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한마디로 딱 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 딱 감 잡으셔야 되는데 야 청년주택 겁나게 공급할 좋은 장소잖아요. 이런 자리요. 근데 청년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청년주택의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은 3종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일반 상업 지역에 붙어 있는 땅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종상향 시켜주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일대는 여기는 그래도 상업지역 있지만 여기는 상업지역 없고 여기도 상업지역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공급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준주거로 해줘야지. 그래서 청년주택을 짓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울시가 나온 정책이라는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도요. 그 멘트를 그 나오는 정책의 방향성을 알고 이런 멘트가 나와주는 이런 내용이 나와줬으면 계속 연결시켜서 자꾸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동북선 보면요. 왕십리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상계역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마장동, 우체구, 제기동역, 그 다음에 고려대역, 숭례초교, 중앙경찰서, 미아 삼거리, 그 다음에 순곡중교, 그 다음에 창문여고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게 이제 동북선이에요. 보시면 제가 이제 다른 건 보여줘놓고 얘가 이 추진 경위를 이렇게 끌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하는 전문가들도 이걸 잘 안 봐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잘 보세요. 다른 건 다 보지 마세요. 여기 한번 볼까요? 2007년 최초 사업 제안 접수, 제3자 제안 공고, 우선 협상자 대상 지정, 그렇게 했죠? 쭉 갑니다. 협상 개시했어요. 쭉 그래서 경남기업 기업회생연차 경남기업 들어갔다 깨진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쭉 갔다가 우선연차 지정 취소하죠. 경남기업. 쭉 갔다가 차순위 협상 대상자 협상 통보하죠. 게다가 1차 본협상하죠. 그렇죠? 쭉 가다가 마지막에 딱 보면 2017년 7월에 뭐예요? 최종 협상 완료.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사업자 생긴 거예요. 이제 지정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신문에 나오느냐? 잘 안 나온다고요. 사업자 지정 완료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1, 2년 안에 뭐 하겠다? 착공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꼭 그러면 잘 봐요. 2017년 10월 실시 협약 체결을 위한 관계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 중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최종 협상 연락 완료하고 실시 협약 계획이라고 계약 체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관계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 중인데 그 후속 절차가 뭐냐면 실시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실시 계획을. 여기까지는 전부 다 기본 계획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기본 계획 딱 있죠. 어디 있어요? 2013년 12월 8일 날 뭐냐면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 계획 나오죠. 변경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본 계획을 갖고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협상자가 됐으면 그럼 실시 계획, 실시 설계 누가 하느냐? 서울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 설계만 서울시가 하고 실시 설계, 즉 노반 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굴착하는 모든 설계도는 누가 그린다? 얘들이 하는 거예요. 협상자들이. 그러면 얘가 보통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보통 실시 설계 들어가면 철도는 몇 년 걸린다? 2년 걸려요. 2년. 2년 정도 걸려요. 근데 큰 거나 2년 걸려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철도 이런 거는 2년 정도 걸리는데 경전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안 걸려요. 제가 그래서 1년, 2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작년 7월 달쯤 됐으니까 협상 완료됐으니까 10월 달쯤 됐으니까 올해 지금 보면은 약 한 7, 8개월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말이나 그래서 제가 올해 말쯤은 힘들고 전에도 이제 동북선은 내년쯤에 아마 착공 들어갈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나왔잖아요. 명목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추진 경위도 잘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추진 경위만 볼 줄 알고 그 후속타가 실시 기본 설계가 뭔지 실시 설계가 뭔지만 알게 되면은 내가 투자 시점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잡죠. 근데 이 추진 경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몰라요. 제가 다른 데서 강의를 했더니요. LH공사 다니신 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LH공사 다니신 분이 자기 부서에서 하는 일이 요겁니다라고. 그 앞에 뒤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분은. 그러니까 주어지는 일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 보는 방법을 쭉 설명해 줬더니 LH공사에서는 자기들의 접속하는 그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LH가. 거기 들어가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라든지 전부 다 막 도시계획 관련되는 모든 환경부터 시작해 모든 데이터가 한 방에 다 떠요. 걔는. 그래가지고 딱 오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종이를 6페이지짜리를 딱 복사를 해와.
카피를 떠온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게 뭔 내용인데 딱 보니까 개발 계획도예요. 그 환경 평가 받은 거, 뭐 받은 거, 뭐 받은 거 다 떠 있는 거야. 그 추진 경위는 없나요?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걸 봐야지. 그걸 봐야지 뭐냐면 언제 착공 들어가는지 알죠. 그럼 착공 들어가기 전에 뭐 하면 돼요? 갖다 땅 사놓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실시 계획 정도 나와주면은 뭐 하면 돼? 바로 수용 결정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은 바로 실시 계약 딱 했다 이렇게 책이 나오면은 바로 뭐예요? 바로 그 전에 고시 뜨고 뭐 하고 다 뜨거든요. 그래서 수용 결정 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진 경위를 그런다고 섬에 여기는 철도 포지션이에요. 이제 도로 가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전철이라도 아직 중간에 뭐 많이 빼놨어요. 여기 보면 적격성 재조사 결과 있죠. 그렇죠?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빠진 것도 많아요. 뭐냐면 전략영향 평가 빠지고요, 환경영향 평가 빠지고 많아요. 그것도 왜 들어가는지 이해를 하시고 이런 건 왜 적격성 검사를 왜 하는지 검토를 하는지 이런 거 다 알아야지만이 이 추진 경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경정 처리에 이런 거예요. 민자 사업자. 이게 민자 사업자 구하는 방식이에요. 민자 사업자는 적격성 재조사를 해요.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 민자 사업자가 적격성이 있느냐 없느냐. 야, 니들 이거 철도로 건설하는데 니들이 재무구조 튼튼하냐 기술력이 있느냐 이거 평가하는 게 적격성 검토예요. 원래 이런 거 안 알려주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조금만 여러분들 눈치 까고서면 조금만 더 공부하고 눈치 빠른 사람들, 머리 샤프한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돼요. 제 강의 안 들어도 돼요. 투자 시점 다 나오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는 거로다가. 참고로 106 역사는 종암경찰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까 보실 때 종암경찰서 앞으로다가 길게 뻗어가지고 이쪽 라인을 이렇게 뺐잖아요. 그 라인이 요까지예요. 요만치 뺀 거예요. 요 라인을 새로 뺐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그대로 있고 여기를 새로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암경찰서 앞이면은 사람 심리가 똑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도 건물 크죠. 종암경찰서 앞이죠.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경찰서 앞에는 잘 안 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도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봐야 돼. 얘로 갈 것이냐, 얘로 갈 것이냐. 아, 얘는 왕십리역하고 바로 연결되니까 좋단 말이에요. 노선이 생각보다. 그다음에 우로 가면은 4호선에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거기 종암 SK뷰 2차 아파트 있죠. 그러니까 두 개 하나 보는데 참고로 건물이 좀 이쁘더라고요. 잘 보세요. 이거 뺑 돌려놨거든요. 이렇게. 뺑 돌려놨다고요. 왜냐하면 강북에서 이 정도 형형의 아파트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고급형인데 생각보다는 가격은 좀 많이 나가요. 생각보다는. 저 같으면은 이쪽 뒤편 있죠. 이쪽 라인 있죠. 네? 네, 이쪽 라인에 저 같으면 빌라를 노려요. 자, 이게 경전철이 들어오면 이쪽 라인에 빌라를 노리겠다고요. 다가구나 이런 걸.